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뢰 없는 시험을 치르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급처치학개론 1회 시험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어가 주어진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번은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요구하는 답을 고르는 방향이 여러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았을 텐데,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도 마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의 상황보다는 한 번쯤은 사례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치를 때 제가 샘플로 몇 문제를 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대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그리고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네. 내 목소리에 내가 놀라겠어. 그죠? 그렇지 않아도 나 목소리 큰 사람인데. 오케이. 예. 1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묻는 건데, 옳은 사항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 의무가 7가지가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보기 1번.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절대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금지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부사, 절대라는 말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하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항목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누구든지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수 없다. 요거는 응급의료의 등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입니다. 요 말은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3번.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면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미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답이 보이시죠? 보호자의 판단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위급한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 요거는 응급 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조치 사항이에요. 4번.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나온 항목이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기 때문에 틀린 항목입니다.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설명 동의 의무가 있는데 설명 동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와 시급한 경우예요. 뭔가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에 큰 지장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설명 동의 의무는 건너뛴다라는 항목이 예외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답은 2번. 이거 외에는 의료 종사자,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 의무는 요 4가지 사항 외에는 응급환자 이송할 때는 이제 의무 기록을 같이 포함해서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하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본인,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는 진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료 거부는 어떻게 보면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진료를 외래 진료로 돌린다거나 또는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다른 병원을 의뢰해 준다거나 요 부분이 가능하다는 항목이고, 응급의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의료 종사자가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는 7가지 항목이 있다라는 거. 자, 보기를 통해서 답을 봤고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한스 셀리의 스트레스 단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면서 시작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 원인에 무뎌지고 적응하게 된다. 맥박이나 혈압과 같은 생리적 지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크게 한스 셀리의 스트레스 단계는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경고 단계에 이르면 정신적인,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는 등, 스웨팅 사인이 있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 단계의 저항 단계는 내 몸과 부딪히는 단계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그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는 단계. 그 적응이 완료되면요, 모든 바이탈 사인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단계가 저항 단계고, 소진 단계는 그 저항 단계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번아웃 단계, 모든 것이 소진돼서 모든 저항의 힘이 떨어지는 단계. 그래서 심각하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궤양질환이에요. 그래서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등등등의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의 정신적인 마음의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질환으로 연결되는 단계가 소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항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2번 저항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항목은 1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응급 환자 등의 이송 거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읽으면서 한번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는 몇 년 보관으로 알고 계십니까? 소방 관련돼 있는 모든 관련 자료는 대부분이 3년 보관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고, 2번 이송을 거부한 응급 환자가 1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에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 거절은 2회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회라고 해서 틀렸고, 3번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 4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송을 거부한 응급 환자가 구급 거절 거부 확인서에 따라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경찰서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서명을 받는다. 여기에서 내가 이송을 거부했는데 관할 경찰서에 사인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주변에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 환자는 거부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의미에서 거부 확인서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 아니라 목격한 사람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항목. 4번 문제 보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병상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병의원 경우에는 예비병상을 한 병상 이상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예비병상 수는 병상수의 3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 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4번 매일 오후 6시 이후에 응급실에 있는 응급 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시간 기준이 틀렸습니다. 6시가 아니라 밤 10시예요. 그래서 답은 3번. 5번 문제. 구급활동 일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소방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는 3년 기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급활동 일지는 해당 관서에 최소 5년이 아니라 3년 보관한다. 그리고 구급대원은 구급활동 일지의 활동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이것은 119 구조 구급 시행규칙의 18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상세히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의문점이 있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의료 지도를 통해서 확인 작성해야 한다. 아마 헷갈린다면 3번 문항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표준지침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세 기록한다. 그 기록을 할 때
뭔가 의문점이 있거나 판단을 내리기에는 불분명한 평가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의료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표준 지침 안에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 활동 일지에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서명을 받고 한 장은 그 의사에게 제출하고 한 분은 우리의 구급 일지에다가 포함시켜서 기록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급 활동 일지를 다 작성한 다음에 소방본부장은 구급 활동 상황에 대해서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알아주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6번, 응급의료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 의료 헬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은 사실상 저희가 깊이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주의사항 종목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1번 야간에는 착륙장에 청색 응급 조명을 항상 켜둔다. 이 말에 대해서 언지가 되어 있는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뉴얼 뒤지고 법률 뒤지고 뭐 여러 가지 논하다가 찾은 내용이 야간 투시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국종 교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 헬기에 대한 보강이 많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근데 그 공간이 그나마 있는데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이착륙을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에서도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착륙 장소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조명 얘기가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청색 조명인 녹색 조명과 마찬가지로 야광 투시경으로도 밤에 불이 켜져 있을 때 확연히 눈에 띄질 않아요.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백색이나 적색 등을 많이 씁니다. 해서 요 항목에 있어서 저도 물음표를 두었었는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요. 일단은 청색과 녹색은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확연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켜져 있지 않은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조명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적색과 백색을 많이 활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항목에서는 요거는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야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넓이여야 되나. 보통은 30 x 30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 야간에는 혹시나 이착륙을 하면서 주변 환경하고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0 x 4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신에 주간에는 최소 20 x 20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5 x 1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틀린 거죠. 40 x, 야간에는 40 x 40, 40 곱하기 40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3번 꼬리 회전 날개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 헬기의 뒤쪽에서 접근한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뒤쪽에도 프로펠러가 돌고 있죠.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 헬기 조종사가 보이는 곳에서 접근하는 게 우선이고 뒤로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접근하되 우리가 헬기 이착륙장인 경우에는 편편한 곳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비정상적인 이착륙장에서 지형이 만약에 기울어졌다 하면 지형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헬기가 돌 때 지형이 어그러져 있을 때 헬기가 돌 때 어느 지면이 넓습니까? 이쪽 지면이 좀 넓고 이쪽은 짧죠. 거기에다가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최하 낮게 회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접근할 때에는 무조건 상체를 기울이고 머리 위로는 어떠한 물건도 올라가서는 안 돼요. 폴대나 뭐 이런 부분들 올라가지 않고 지형이 가파른 곳에서 접근하시려면
좁은 부위가 아니라 넓은 부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꼬리 뒤쪽에서 접근한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됐어요. 근데 더 확연하게 정답이 가까운 것이 4번이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소압이 저하되므로 환자에게 산소 공급 또는 환기를 시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요 말이 확연하게 정답입니다. 단순하게 고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압력의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도의 차이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보온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압력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그 기흉이나 감압병을 갖고 있다, 압력하고 연관돼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송할 때, 헬기 이송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의 안전한 정차, 주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최소 15m 떨어진 곳에 주차한다. 최소 30m 밖에다가 주정차를 한 다음에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급 표준 지침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서 제가 찾다가 찾아낸 교재가 화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곳에서 이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30m가 기준이라는 거. 언덕이나 커브가 있는 도로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바퀴에 고인목을 괜다. 이 말이 맞겠죠. 3번, 사고 현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될 경우에는 바람이 구급대원에게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거는 환경 응급조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가스가 폭발했다, 그러면 그 가스, 화학물질이 터진 곳에서 맞바람이 불면 우리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은 바람을 등지고 화학물질이나 어떠한 오염기체가 나에게 오지 않는 위치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4번. 차량의 후방에 위치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꺼둔다? 꺼두면 안 되죠. 켜둬야 되겠죠. 비상 조치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절대 비상등은 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 4번은 확연하게 틀리고 1번은 15m가 아니라 30m 밖으로 주정차를 한다. 답은 2번 설명이 맞습니다. 8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요거는 제38조 5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구급차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표준 지침에도 있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구급차는 월 1회? 너무 안 씻기는 거죠. 주 1회라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2번,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 요 설명이 맞죠. 그리고 요 뒤에 같이 나온 것이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보온포가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그럼 3번은 뭐가 틀렸을까? 구급차의 연료는 5분의 1, 최대 주입량의 5분의 1 이상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이 기준이고요. 4번 항목은 구급차의 감염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주체자가 틀립니다.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요것은 감염관리는 지역에서 소방본부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공지사항으로 내려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방법을 따른다. 그 감염관리 위한 세부사항 뭐예요? 소독약제, 어떤 종류를 쓸 건지, 어떤 상황에 어떤 소독약 몇 대 몇 비율로 쓸 건지 이러한 것들 기억나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게 감염관리 방법을 위해서 의복은 어떻게 세탁해야 되고 세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주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방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9번,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40대 남자에 대한 평가다. 중증도 분류를 했었을 때 옳은 것은 호흡 32회, 좀 약간 빠른 호흡을 하고 있어요. 펄스는 98회, 그냥 요거는 보통 수준이죠.
의식은 명료한데 개방성 가슴 열상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어야 됩니다. 중증도 분류에서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지연 환자로 나뉘죠. 그래서 거기에 색깔과 동물이 대비돼서 우리가 많이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응급 환자의 수준은 4가지 종목이 있는데 나머지가 다 긴급 환자예요. 그 긴급 환자 항목 중에 개방성 가슴 열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개방성 가슴 열상 하나만 보고도 이 환자는 긴급 환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수축기 혈압은 80 미만, 그리고 개방성 복부 손상도 있어요. 그래서 개방성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는 긴급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됐습니다. 답은 긴급 환자입니다. 자, 10번. 유해물질 사고로 오염된 인근구역을 나타냈다. 제독, 제염을 실행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구역으로 옳은 것은, 자, 안에 빨간색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공부했었죠. 맨 안에 레드 존, 그리고 그 주변에 갔었을 때 무슨 색깔 해가지고 제일 오염이 심각한 곳에서는 환자에 대한 처치는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험물에 노출돼서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라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들을 그 자리에서 다 제거하고 나오죠. 왜? 옷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아무리 세이프트 존으로 넘어온다 손 치더라도 그 오염된 환자를 끌고 나옴으로 해서 그 주변이 또 다른 오염 환경이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서 제거하고 우리가 들고 들어온 보온포나 시트지를 가지고 환자를 덮은 상태에서 그 다음 통제구역 존으로 넘어옵니다. 통제 존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A, B, C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인투베이션 할 일 있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노출된 오염 물질에 대한 평가, 처치가 바로 통제구역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응급처치가 완료가 되면 안전구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제독이 실행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대요. 이 부분은 통제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통제구역에 넘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만 이루어지고 나서 IV 라인을 잡는다거나 어떤 그 상처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진다, 뭐 바늘로 찔러야 된다, 그러니까 침습적인 처치는 우리 안전구역에 넘어와서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독을 해야 된다, 적절한 안전도구를 착용해야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통제구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11번. 심정지 환자에게 전문 심장소생술을 시행 중이다. 제세동을 3회 실시했어요. 심실세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관 내 삽관 튜브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항부정맥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항부정맥제 하면 2가지. 아미오다론과 리도케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부가 뭐예요? 기관 내 삽관 튜브로 투여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리도케인인 줄 아셨어야 됩니다. 답은 2번. 12번. 요거는 심폐소생술 중에 ETCO2가 증가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했었을 때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PTCO2, 그러니까 ETCO2가 정상 수치가 얼마예요? 35에서 45까지는 정상 수치로 봤죠. 요 지금 그래프 자체는 40에서 조금 모자란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 수치지만 앞에 그래프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지금 CO2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각 보기에서 PaCO2가 올라가는 거, CO2의 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찾아내면 돼요. 폐 환기량 감소, CO2가 감소하죠. 에피네프린은 초기에 주사를 놓고 나서 초기에는 CO2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 투여를 했었을 때는 주로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할 때는 대사성 산증인 경우에는 투여하거든요. 그 대사성 산증이 있을 때 산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는 건데 이때는 PaCO2의 농도가 증가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부적절한 가슴 압박은 가슴 압박을 했을 때 CO2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CO2의 농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각 보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CO2의 농도가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중탄산 나트륨, 대사성 산증을 없애기 위해서 투여를 했었을 때에는 그 CO2가 증가를 순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대사성 산증 잠깐만 끊을게요. 대사성 산증. 그러면 폐하, 호흡성 산증, 대사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성 알칼리증. 그러면 폐하가 산증이니까 떨어지고 산증 떨어지고 PaCO2, HCO3가 호흡은 반대. 대사성 그리고 오케이. 호흡성 알칼리증 오케이. 요거 설명 다시 할게요. 네? 네, 네. 12번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풀게요. 예. 펠 쇼트 자, 12번 심폐소생술 중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가 증가합니다. 그래프 모양처럼 증가했었을 때의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폐 환기량이 감소한다. 환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CO2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에피네피린을 투여했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초기에는 CO2가 떨어져요. 우리가 소문자로 ETCO2는 요거는 PaCO2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데 PaCO2 같은 경우에는 침습적으로 바늘로 찔러서 직접 혈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예요. ETCO2는 호흡기 중간에다가 마크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침습적인 방법인데 PaCO2가 뭐예요? 아테리 안에 있는 CO2의 농도, 그러니까 동맥혈 내에 있는 CO2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하면 PaCO2의 농도를 가지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보기 항목에서 CO2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과연 뭘까? 요 항목인데 요거는 우리 대사성, 호흡성 산증, 알칼리증 요거 공부했었죠. 자, 폐하 PaCO2 그리고 HCO3 요 세 가지 항목이 있었을 때 대사성 산증인 경우에는 산증이니까 폐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호흡성 산증 떨어집니다. 호흡은 항상 배신을 한다고 했어요. 하기 때문에 PaCO2가 대사성 산증일 때는 PaCO2가 떨어집니다. HCO3 떨어지죠. 근데 호흡은 항상 폐하를 배신해요. 그래서
호흡선 산증인 PaCO2가 올라가고 HCO3가 올라가죠. 자, 알칼리증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때 중탄산 나트륨이 투여를 한다라는 것은 중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대사성 산증일 때 투여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대사성 산증일 때 투여하니까 요게 떨어지는 것을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하면 떨어지는 것이 산증이 정상 수치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하기 때문에 각 종목은 보기 항목이 CO2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중탄산 나트륨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요것만 CO2가 상승하고 있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번 답은 3번. 자, 13번. 50대 여자에게 보이는 심전도입니다. 요 심전도 우리 문제 풀 때도 보셨죠? 환자는 어지럼증, 가슴 통증,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BP가 70에 40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혈압이 낮은 거죠.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요 그래프의 파형을 보면 칸수를 보면 한 칸하고도 약간 반. 그러면 300, 150, 150 정도의 맥이 뛰고 있으며 지금 QRS의 리듬이 지금 P형, P파, ST파 이런 거 전혀 안 보이죠? 그냥 QRS만 지금 벌떡벌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QRS만 벌떡거린다는 것은 심방, 심실 중에서 심실만 뛰고 있는데 심방에서 지금 혈액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심실 쪽에서 뛰는 QRS는 헛다리를 짚는 거죠. 뿜어져 내보낼, 펌핑을 해서 전신순환을 시킬 수 있는 피가 공급되어지지 않는데 그냥 심장만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진단을 보시면 요거는 심실 빈맥 중에서 단형, 같은 모양만 나오잖아요. 단연 심실 빈맥인데 요 증상이 계속되어지면 위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어지럽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혈압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뚝 떨어집니다. 그 질환을 나타나 있었을 때 처치로 옳은 것은 그러면 혈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QRS가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플랫 되겠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성 심율동 전환을 100줄로 시행한다. 요거랑 1번 제세동을 한다. 요 부분으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빈맥이 발생했었을 때 무조건 제세동이 아니라 100줄 정도의 충격만 줄 수 있다. 요 부분은 일단은 PR이 체크가 안 되면서 QRS가 넓어지거나 또는 더 세동이 빨라지면서 맥박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장도 인식을 하겠죠. 더 이상 내보낼 게 없어? 해서 심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PR 구분이 안 되면서 QRS가 좁아지면 제세동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QRS의 리듬이 벌어지거나 좁아지진 않죠.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럴 때에는 100줄 정도의 동시성 심율동 전환기를 준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이제 아데노신을 준다거나 뭐 항부정맥제를 준다거나 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세동이 아니라 바로 요 100줄 정도로 동시성 심율동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답이 됩니다. 14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심전도를 확인하였다. 자, 모든 심전도를 확인했을 때 환자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을 때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 그래서 우리가 EKG 리듬상 충격 필요 리듬과 충격 불필요 리듬으로 줬었죠. 충격 불필요는 뭐가 들어가죠? 충격 필요는 충격을 줘야 되는 것은 세동하고 심실 빈맥이에요. 나머지 무수축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수축하고 무맥성 심실 빈맥 일 때에는 아닌데 무맥성
잠깐만요. 요거 자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가만 있어봐. 심실빈맥. 설명 다시 할게요. 14번. 14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심전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심전도를 확인했을 때 맥박이 촉진되지 않았을 때 전기 충격을 필요로 하는 리듬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충격 필요 리듬을 묻는 거죠. 그러면 충격 필요 리듬 하면 심실세동하고 무맥성 심실빈맥 두 종류 일대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일단은 딱 봐서 딱 답이 나오는 건 2번 심정지죠. 1번은 뭐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 크게 이루어지다가 좀 잘잘하게 이루어지다가 파형이 반복되죠. 요거는 수축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큰 파형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충격을 불필요하게 느끼겠지만, 충격이 갑자기 파형이 좁아질 때 갑자기 무수축이 일어나면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요 충격파 자체, 파형 자체를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줘야 돼요. 전기 자극을 줘야 됩니다. 전기 자극을 줘서 파형이 크고 작은 것을 균일하게 만드는 거, 요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실빈맥인데 중간중간에 맥이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맥성 심실빈맥으로 보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하죠. 일정한데 자세히 보시면 피파가 지금 관찰됩니까? 관찰이 안 되고 QRST 다음에 웨이브가 T파형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칸을 계산해 보면 지금 한 180회, 120회 정도, 150회 그 사이 정도의 지금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심실빈맥으로 보고는 있는데 피파형이 없기 때문에 심방에서는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심실에서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발작성 심실빈맥 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QRS는 정상이에요. 근데 피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발작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때에는 P 웨이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심실빈맥, 발작성 심실빈맥일 때 무맥성 심실빈맥은 충격파가 필요하지만 발작성 심실빈맥에서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 4번은요, 좀 약간 인터벌이 좀 길죠. 그러면서 ST 파형도 약간 높고 P파도 약간 높은 정도, QRS 리듬은 일정하죠. 요거는 간격을 봤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을 봤었을 때 이건 동성서맥인 것 같습니다. EKG 리듬이. 그래서 충격 필요 리듬은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에 해당한다. 그래프상으로는 1번이 해당됩니다. 답은 1번. 15번. 요거는 EKG 리듬을 조금 깊게 아셔야 되는 것인데 아주 기본을 묻는 거예요. 기본을 묻는 건데 요 부분까지는 우리 스님들께서 풀 수 있으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심장이 있으면 EKG 리듬을 딱 보시면요. 리드 1, 2, 3 그리고 AVR, LL, F 요게 나와 있죠. AVR이 뭡니까? 레프트? 그러니까 신체로 따지면 레프트 A, V, L, A, V, R 그리고 A, V, F 요 단계에서 심장의 파형이 움직이는데, 심장 구도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리드선을 리플 앞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러고 나서는 심장 주변에 요렇게 이제 리플이 있으면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구리 쪽에 6개를 붙이고 팔에 2개, 다리에 하나, 다리 또는 2개 이렇게 붙이시죠. 이랬을 때 요 심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리듬을 보시면 지금 1번, 2번 보시면요.
1번에서도 약간 보일랑 말랑 하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need 2를 보시면 ST 파형이 굉장히 높아요. P, Q, R, ST 분야가 이렇게 앞에 선과 시그먼트가 똑같이 있다가 파형이 조금 큰 걸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요 높이가 조금 상승돼 있습니다. 상승이 돼 있으면 뭐였죠? MI였죠, MI. 인펙션, 심근경색인데 지금 어느 방향에서의 문제인가라는 것이 보이죠. 그 방향을 보시면 리드 2하고 3번 그리고 AVF를 보시면 확연하게 ST 분절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 나머지 EKG상에선 리드 2에서도 지금 이게 리듬이 보이죠. 리드 2에서 맨 밑에 있는 거 주로 EKG 리듬을 볼 때는 리드 2에서 많이 보는데 지금 위에서 각각의 항목을 봤었을 때 지금 주로 나타나는 게 2, 3, AVF에서 많이 ST 분절이 상승돼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MI가 확실한데 어느 쪽에 심장의 근육이 인팍션이 일어났는지를 보시려면 우리가 심장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혹시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을 제가 약간은 심장을 가운데다 두고 이 심근벽에서 어느 방향의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는 리드 3번이 읽히는 거고 여기는 2번 그리고 AVF가 이 방향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는 AVR인데 요 방향을 봤을 때 리드 1 그리고 또 여기는 AVL 방향. 그러면 AVR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문제라고 친다면 요 파트가 문제가 생기면 AVR의 문제 파형이 보여질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2번하고 3번하고 AVBF에서 리드 자체가 지금 ST 분절이 상승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심장의 동서남북 중에서 바로 이 밑에 부분, 요 부분의 심장 근육에 인팍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업노멀한 EKG 리듬이 3번, 2번, AVF에서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MI가 보이는 것은 어느 거예요? 아랫벽 심근경색이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심장의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아랫벽 심근경색 답이 4번입니다. 자, 16번 구급 현장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 대한 처치로 옳은 것은 정맥로 확보는 중심 정맥을 우선을 한다. 여러분들도 현장 근무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병원 근무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심 정맥을 잡는 것은 의사만 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2번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94%이면 호흡곤란이 없더라도 산소를 투여한다? 호흡곤란이 없는데 굳이? 그리고 3번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투여하고 투여 후에도 흉통이 없어지면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4번 평상시 수축기 혈압이 우리 30mmHg 이상 낮아진 환자라도 수축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 니트로글리세린이 투여될 때 혈압 하강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표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수축기 혈압이 20mmHg 떨어지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답만 맞습니다. 17번 낙뢰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이것은 낙뢰하고 관련되어 있는 표준 지침에 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처치를 보시면 낙뢰 환자는 딴 게 아니라
낙뢰를 받았을 때 근육의 위축이 문제예요. 하기 때문에 호흡 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호흡 관리를 한 다음에 심장 근육에도 영향이 미쳤을 거다 생각해서 부정맥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화상 부위를 처치한다. 요건 차후에 해도 되는 일이고요. 정맥로를 즉시 확보한다. 요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보기 그 문제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정맥로가 먼저는 아니죠. 다량의 수액을 투하한다. 이것도 이제 뒤로 밀리는 거고,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바로 낙뢰에 의한 호흡 정지는 심장 정지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호흡 정지가 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호흡 관리가 낙뢰에서는 우선이라는 거. 그런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준다.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1번하고 헷갈릴 수 있죠. 답은 4번. 자, 다음 18번 문제. 2020년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거는 아주 우리가 책이 다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계속 풀었던 문제죠. 근거하여 임산부가 심정지인 경우 심폐소생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응급분만을 고려할 수 있는 임신의 최소 몇 주예요? 임신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최소 20주입니다. 2번, 기관 내 삭관 튜브는 통상보다는 내경이 0.5에서 1.5 정도 작은 기관 튜브를 선택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단 보류. 3번, 구급대원 중 한 명은 환자의 자궁 이동술기를 적용해서 우측으로 밀어내서, 우측으로 밀라 했습니까? 좌측으로 밀라 했었죠. 좌측으로. 그래서 상대 정맥 압박을 최소화시킨다. 좌측으로 미는 것이 답이고, 요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길수록 태아와 자궁에 의해서 횡격막이 상승하므로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의 2분의 1 지점이에요. 중간. 가슴뼈 하부가 아니라 그 가슴뼈 2분의 1 지점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19번, 소아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2회 시행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초기에 2줄로 공지가 권장으로 돼 있었죠. 2줄, 그 다음에 2차는 4줄, 그 다음에 4줄, 2, 4, 4, kg당 그 수준인데 2회 시행했어요. 그러면 2줄, 4줄까지 했죠. 심실세동이라면 다음 제세동의 에너지 권장량은 4줄이죠. 답은 4번. 2, 4, 4.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몸무게로 나오면 몸무게 대비 4줄이니까 곱하기 몸무게 해주면 되죠. 20번, 소아와 영아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대 1이다. 3대 1은 신생아죠.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동일합니까? 영아는 젖꼭지 라인에 따라와서 바로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되고, 소아는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가슴 흉골 부분에 2분의 1 지점에서 하부 2분의 1. 그래서 틀렸고, 3번, 소아 가슴 압박의 속도는 140회가 아니라 100회에서 120회. 요건 다 똑같죠. 성인하고도. 틀렸고, 4번, 영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앞뒤 두께의 3분의 1 정도까지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중 준증 외상 환자 분류,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요 부분은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되는 기준, 지침은 자 1번 GCS 12점 해당됩니까? 우리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은 13 이하였죠. 벌써 1번이 맞습니다. 호흡수는요. 10회 미만, 29회 이상까지가 업노말이에요. 그 중증 외상 환자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위부 경골 미세 골절이 아니라 근위부 긴뼈 골절, 2개 이상의 근위부 긴뼈 골절일 경우에는 중증 외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축기 결합은 90. 이것 말고 또 뭐 있죠? 관통 또는 자상, 그리고 동요가슴, 또 뭐가 있죠? 압괴 또는 썰린, 벗겨진 상처, 또 등등 굉장히 양이 많았죠. 그리고 손목, 발목의 상부 절단, 그리고 골반뼈 골절, 그리고 또 열린 함몰 두개 골절, 파라시스, 그리고 마비, 요거까지가 신체 검사 소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생리학적인 기준을 묻는 것이 많았는데 GCS는 13점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12점은 중증 외상 분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번 답이에요. 2번 50대 환자가 공사 현장에서 5m 길이의 철근에 가슴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고 신고되었다. 이 환자의 적절한 이송처치로 옳은 것은? 일단은 뭔가가 박혔다 싶으면 그것을 제거한다고 배웠어요? 아니죠. 고정한다라고 배웠죠. 그것을 만약에 제거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혈관이나 모든 것들을 일단은 출혈을 과다하게 유지하고 출혈을 하지 않고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거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끝났고 3번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거나 제거하지 않고 고정한 상태로 구급차를 이송한다? 요거랑 4번 현장에서 관통상 바깥 부분을 고정하고 철근을 자른 후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하며 구급차에 이송한다. 이거 제가 양궁할 때 얘기 드렸었죠. 화살에 맞은 친구를 옮기려 하는데 일단은 환자 머리에 있는 그 화살을 제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살촉이 어떻게 생겼어요? 화살촉이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양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뺄라 하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려다가 보니까는 피가 사방으로 프로젝션 블리딩이 되면서 쫙 펼쳐져 나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빼려고는 못했지만 문제는 그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서 껴안으려 하니까 환자의 머리에 박혀있는 그 화살대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여기에다가 충격을 주니 계속 이 울림에 의해서 상처 또는 신경이 눌렸을 때 손상이 더 심각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급차의 사이즈, 규격에 대한 시설 기준을 우리가 언급했었어요. 그럴 때 뭐 앞뒤 창문 사이에서는 뭐 250미터 돼야 되고 뭐가 되고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특수차인 경우와 일반 차인 경우에 길이가 있어요. 요거까지 알면 더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15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 차는 120cm 이상이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철근은 5m예요. 지금 150cm면 1.5m, 1.2m입니다. 결국에는 철근을 갖고 움직이기에는 구급차의 규격이 일단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환자를 그렇다고 앉혀놓고 가나요? 앉혀놓고 간들 구급차의 앞뒤 안쪽의 길이는 250cm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2.5. 근데 박힌 철근은 몇 메다예요? 5m입니다. 2배. 그러니 앉혀도 눕혀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상이 가지 않게끔 앞뒤 고정을 한 다음에 잘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관통했다라고 치면 앞뒤로 철근을 잘라서 앰뷸런스에 모시고 가셔야죠. 그렇다 친다면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일단은 규격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 규격을 몰라도 앰뷸런스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5m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4번이 답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23번. 주택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30대 환자
나인 룰을 이용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손상 부위와 머리, 목 전체, 그리고 오른쪽 다리 앞면, 오른쪽 팔 전체. 그러면 자, 손상 부위가 머리, 목 전체 9%, 오른쪽 다리 앞면 9%, 앞뒤면 18%였을 텐데 앞면이기 때문에 9%, 오른쪽 팔 전체 9%, 93, 27. 답은 27, 3번. 자, 24번. 저는 요 24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제기 결과가 4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는데 4월 중순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4번은 결과적으로 저는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제가 이 일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 때 기본 처치 부분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요점 정리해드릴 때 300, 5, 1, 10이라고 적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300, 5, 1, 10. 이게 뭐냐면 기본 응급처치에서 300ml를 일단 초기에 집어넣고 5는 소화예요. 그러다가도 BP나 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1리터를 주고 소화는 10ml를 kg당 준다라고 제가 설명을 요점 정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묻는 말이 저혈량성 쇼크이기 때문에 305, 1, 10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초기 용량은 100ml거든요. 저는 답이 없다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용량이 초기 용량이 정답이 지금 2번으로 나와 있죠. 400cc가 되려면 kg당 20ml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20kg니까요. 20kg 아이가 초기의 플루이드 용량을 20cc를 20ml를 주려면 어떤 항목이 있나 하고 되다 보니까 20ml를 주는 것은 화상처치예요. 근데 여기에는 대량 출혈, 저혈량성 쇼크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 우리 표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일 때는 305, 1, 10이에요. 근데 20cc를 줘야 되는 처치를 들여다보니까 화상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번에는 답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kg당 응급처치할 수 있는 cc가 20ml라고 기준을 한다면 답이 2번은 맞아요. 근데 저는 저혈량성 쇼크이기 때문에 100cc라고 100ml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4번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정답은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저는 문제를 풀면서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왜 20cc일까? 그래서 제가 모든 노트 정리한 거를 쭉 훑다 보니까 화상 환자일 경우에 20cc를 기준 삼더라고요. 요거는 지켜보겠습니다. 답은 현재 2번으로 400ml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풀기로는 100ml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제기를 해봤습니다. 24번 두고 25번 들어가겠습니다. 심장 눌림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우리 문제풀이 했었어요. 심장 눌림증, 옛날 말로는 심장 압전, 심장이 압박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 생길 수 있는 일이 뭐냐? 혈압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심장 펌핑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확장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수축해야 되는데 지금 어딘가 공간이 눌렸기 때문에 심장 확장부터가 벌써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장이 펄렁거리는 것이 폭이 좁아지죠.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혈압 떨어지죠. 심음도 당연히 이만큼 확장됐다 이렇게 수축돼야 되는데 요만큼 하니까 심음이 작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목에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피들이 정체되잖아요. 정체되다 보니까 경정맥 팽대 오죠. 기관 편의는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기흉일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 심장 눌림증이 있으면 심장 눌림으로 인해서 심장이 펄럭이질 못해요. 펄럭이지 못하니까 빈맥이 오겠죠. 빈맥이 오면서 혈압 떨어지죠. 그러니까 약간의 샥 증상이 나타나겠죠. 거기에다가 혈액이 전체 전신 순환을 못하니까 폐 순환으로 들어가는 혈액 양도 줄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디스프니아가 생깁니다. 이러한 기타 증상 가지고 쭉 가다가 끝내는 가슴 통증을 일으키면서 싱코프를 일으켜요. 그 증상의 흐름을 보시면 심장이 눌렸을 때 공간이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연관 지으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관 편의. 자, 26번.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딱 보고 저는 문제를 안 읽고 그림을 딱 봤었을 때 저는 티비아 플렉처라고 봤거든요. 경골골절. 근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신체 검진을 해보니까 왼쪽 발이 바깥쪽으로 풋드롭 됐어요. 그러니까는 바깥쪽으로 발이 왜 회전됐죠? 바깥쪽으로 회전됐다? 아, 이것은 티비아 플렉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티비아 플렉처만 되더라도 대퇴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발이 외회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죠. 오른쪽 다리가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다리가 짧아져 있대요. 길이에 대한 문제면 고관절 탈구나 또는 피머 골절을 볼 수가 있어요. 피머 골절. 그렇다 친다면 티비아가 아니라 피머 골절이 있었을 때 외회전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비아 앞에 경골이나 종아리 뼈가 골절되면 외회전까지는 안 돼요. 왜? 대퇴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회전이 됐다. 요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야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길이가 짧아졌다. 긴 뼈의 골절이기 때문에 길이가 어긋나서 중첩이 됐었을 경우에는 뼈가 중첩이 돼서 부러지면은 기럭지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넙다리뼈 골절 정답입니다. 자, 27번. 다음 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30대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의식은 또렷해요. 가슴 통증 호소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핸들에다가 가슴을 박았구나. 그러면서 혈압은 90에 60, 호흡은 24.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청색증에 목정맥 팽대에 기관편이, 여기서 기관편이 나오죠. 기관편이는 기흉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공기가 흉벽에 차니까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바늘 감압술을 해야 된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28번. 50대 남자가 낙상해서 원위부의 운동 기능, 통증, 온도 감각이 소실됐어요. 근데 진동에 대한 감각은 유지된다. 요 부분을 통해서 감각, 진동, 울림에 대한 것은 유지가 됐고 통증, 감각, 소실이 됐어요. 온도 감각 소실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운동 기능이 손실되면서 감각 손실됐는데 진동의 감각은 유지된다. 그럼 특징적인 것이 전방이에요. 전방. 앞에 부분에 척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문제를 깊이 있게 읽지 않고 제가 문제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말총증후군을 답으로 해서 문제를 냈었을 때 전방 척수 증후군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척수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비 모양으로 나타났었을 때 어디가 전방이고 요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특징적인 것이 말총에다가 제가 모든 걸 집중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옆에 전방 척수 증후군 요거의 특징은 진동의 감각은 유지되면서 나머지 손상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이 전방 척수 증후군. 29번. 고온의 환경에서 과도한 운동, 탈수로 인해서
근경련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전해질 섭취하니까 좀 환자 컨디션이 좀 회복되어지고 있다. 전해질 손실, 체액 손실로 인해서 전해질의 균형이 떨어진다. 그렇다 친다면 열사병은 뭡니까? 체온 조절 중추가 만약에 열사병이나 열탈진이 있을 때에는 고온의 체온이 측정돼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열사병은 고온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고온 얘기가 없죠. 그럼 일단은 열사병 지우고 열실시는 뭐예요? 환자가 근육경련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정신 잃어버린다는 얘기 없죠. 열실시는 지우고요. 열화상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어떤 화상이 나타나는 자국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없애고. 그러면 열사병과 열경련의 차이인데 열경련 같은 경우의 특징은 체온이 정상이에요. 열사병은 고체온이 측정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근경련 일어나고 시원한 곳에서 전해질 섭취하니까 괜찮다. 요거는 열경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열탈진. 요것도 이제 체액 손실이 있는데 수분 보충을 못해서 생기는 게 열탈진이거든요. 일명 이제 일사병. 그거에 대한 게 열사, 열경련, 열탈진 요 부분이 조금 구분을 했었을 때 열경련은 정상 체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체온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열사병 지우고 열경련 정답입니다. 자, 30번. 자, 40대 남자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하체가 깔렸어요. 10시간 경과됐다 합니다. 일단은 응급처치를 했었을 때 압좌증후군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압좌증후군, 어딘가에 눌렸을 때 단시간일 경우에는 그 물건을 해체하고 환자를 구조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10시간이 경과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 물건을 갑자기 꾹 눌리고 있으면 일명 이제 서큘레이션도 안 좋지만 그 눌린 자리에 세포들이 죽어가요. 세포가 죽어갈 때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들에서 안 좋은 뭐랄까 혈액, 가스 이런 것들을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혈전이나 기타 등등이 갑자기 확 물건을 치움으로 인해서 전신순환을 하려다 보면요. 반드시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를 줘요. 그래서 부정맥이 발생한다거나 신장 기능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초래해요. 하기 때문에 눌리고 있으면 급격하게 치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륨을 다량 투여해서 심부전을 예방한다? 노노노노. 칼륨이 아니라 중탄산 나트륨. 그리고 혈액량이 증가해요. 눌렸으니까 혈 정체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해서 쇼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박물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제거한다? 틀렸어요. 압박물을 일단 압박물 제거라는 얘기가 언급되면 무조건 틀렸어요. 제거 후? 노노노.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샥에 빠지지 않게끔 심장 기능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혈량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맥로를 확보하고 고장성 용액을 다량 투여한다. 4번, 압박물 제거 시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눌려 있으면 눌림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죽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세포들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 심장마비나 신장을 침투해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게 압좌증후군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갑작스럽게 제거하면 절대 안 된다. 제거하더라도 서서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답은 4번입니다. 31번. 다음에서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70대 남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환자는 삼각제 자세로 앉아있고, 디스프니아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삼각자세로 앉아있고, 첫증상에서는 건성수포음이 들리며 얼굴과 몸 전체에 청색증이 관찰된다. 25년간 요 증상까지만 얘기하면 조금 아리까리할 수가 있어요. 아, 폐색전증이 일어났나? 일단은 환자가 호흡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 그러면서 그 뒤에 조건이 뭐냐면 25년간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서 3개월 전부터는 짙은 가래를 배출했다. 기침하면서 객담을 배출했다. 일단 여기에서 힌트가 돼야 되는 말이 건성수포음이 들리고 얼굴과 체간에 청색증이 있다. 그러면 청색증이 사실상 천식 환자는 발작적으로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순간 청색증 발생합니다. 폐색전증도 사실상 청색증 일어날 수 있어요. 폐부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들어도 보시면 알지만 폐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폐의 기능이 악화돼서 제대로 된 삼출물을 배출하지 못해서도 발생하지만 심장의 기능이 무리하게 과부하됐었을 때 심장이 제대로 펌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폐우열이 생깁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면 폐부종이 돼요. 그랬을 때 들리는 수포음은 건성이 아니라 습성이에요. 좀 꼬르륵 물에 빠졌을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폐부종은 뺍니다.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고여있는 삼출물의 양에 따라서 소리가 건성일 때도 있고 습성일 때도 있는데 흡연력에 의해서 기침, 객담 배출 여기에서만 보시고도 만성기관지염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딱히 구분은 하기 힘들지만 건성수포음, 사실상 만성기관지염이 되면 급성일 경우에는 수포음 자체가 습성으로 나타나요. 꼬르륵 가래가 끼어 있으니까. 근데 가래가 배출되다 보니까 이 안에 남아 있는 것은 건조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기관지의 벽이 좁아지면서 기관지 벽들끼리 마찰돼서 일어나는 소리,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소리, 뭔가 폐색이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폐색전증과 만성기관지염 요 둘 중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삼출물이 주증상이거든요. 그렇다 친다면 습성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성수포음이냐 아니면 습성수포음이 많이 들리느냐, 그걸 들었을 때에는 만성기관지염, 벌써 가래 배출까지 됐다잖아요. 그러니까는 배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안은 매우 건조하고 폐는 약간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도 조절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호흡기계 질환 환자들인데, 그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 특징이 건성이에요. 건성수포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늘어지고 좁아져서 기관지 벽끼리 마찰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다. 그게 만성기관지염. 그래서 그 업노멀한 수포음과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1번 답은 4번. 32번. 그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문이 조금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청진을 했을 때 흡기할 때 들리는 소리가 있고 호기할 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폐 안에 들어있는 물질만 보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기가 조금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누군가는 들이쉴 때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는 내쉴 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부 기도가 막히면요, 상부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흡기를 할 때, 들이쉴 때 청진 소리가 남달라요. 그리고 하부 기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숨을
내쉴 때 비정상적인 폐음이 들립니다. 사실 요거까지 넣어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렇다 친다면 만성기관지염은 흡기할 때보다는 호기할 때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상부기도 하부기도의 폐쇄가 상부기도 어느 쪽의 문제인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흡기, 호기 시의 소리 차이까지 지문에 넣어주면 좀 좋았을 문제인데 31번은 조금 폐색전증, 만성기관지염 요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번은 만성기관지염, 32번 뇌경색 환자의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지문을 보시면 혈전용해제의 타이밍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전용해제 금기증 있죠. 몇 개월 내에 뇌출혈 증상이 있었다거나 몇 개월 이내에 수술했다거나 몇 개월 이내에 위궤양 증상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혈전용해제 투여를 금기한다라는 거 항목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서 1번 혈당이 40mg/dl인 경우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 요 혈당은 50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번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요게 맞죠? 뇌출혈은 기간과 상관없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두부외상,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3개월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3주가 기준이었던 거 있죠. 그거는 소화기계에 출혈이 있었던 사람은 3주 기간을 두고 그 이전이면 혈전용해제에 쓸 수 없다. 요거 333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혈전용해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투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요 문장이 참 머리 아프던데 다시 말씀드리면 48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투여한 사람은 혈전용해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전체 수정할게요. 48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헤파린과 혈전용해제 앞뒤를 바꿔놨어요. 48시간이 기준이고 임상 증상이 발현된 후 내가 이제 그 뇌경색 증상이 발현된 후 6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3번 다음 환자의 최초 처치로 요번 그 문제 자체가 최초 신속하게 처음 해야 되는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 것이 특징이에요. 다음 환자의 최초 처치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얼떠당떠않게 읽으면 지문만 보고 눈에 띄는 거 이거 맞는 말이네 하고 찍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묻는 게 최초 처치입니다. 최초. 자, 50대 여자가 전신 허약감을 호소하면서 현장에 출동했다. 신체 검사 결과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해요. 피부가 따뜻하고 샥에 있다거나 뭔가가 있었으면 축축하고 차가웠을 텐데 따뜻하고 건조해요. 호흡은 30회로 약간 좀 빠릅니다. 규칙적이고 깊고 빠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심한 갈증, 배고픔, 소변량 증가를 호소했다. 여기에서 일단은 힌트를 얻으셨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증상이 뭡니까? 당뇨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임상 증상 3다 증상이죠. 다뇨 요 세 가지 증상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 바탕이 되는 게 혈당이 500이에요. 보통 정상 수치가 얼마예요? 100 전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12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죠. 100이 기준인데 지금 이 환자는 550입니다. 그러면서 3다 증상이 있다.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에게 25% DW 이거는 덱스트로잖아요. 포도당 주면 안 되죠. 마니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마니톨 같은 경우는 뇌부종 신체 내에 수분이 많이 축적돼 있는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다 소변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또 수분 배출시켜요? 아니죠.
마니톨 빼고 25% 당뇨 환자한테 25%는 쥐약입니다. 주로 당뇨 환자한테 응급으로 제일 먼저 주는 것은 일단은 생리식염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처치를 하느냐고 너무 응급 상황에서 BST를 안 하면, 당 검사를 안 하면 일단은 앞뒤 무시하고 무조건 생리식염수를 먼저 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어느 정도 뭐 기관 확보했고 서큘레이션 받고 ABC 진단이 끝나고 나서는 BST를 할 수 있겠죠. 그 타이밍에 했는데 이 환자가 지금 혈당이 뚝뚝 떨어졌어. 저혈당성 샤그를 빠진 것 같아 싶으면은 얼른 노말셀라인에서 덱스트로즈가 좀 높은 25%나 50%를 다시 체인지하면 되니까 일단은 응급실에 응급 환자 그것도 환자의 수가 이제 교통사고나 일단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순서 무시하고 무조건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 또는 뭐 응급처치를 할 때 응급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게이지 큰 걸로 생리식염수를 제1차적으로 많이 답니다. 환자가 지금 당뇨 환자예요. 하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주는 게 맞습니다. 중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산증 환자인 경우에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중탄산 나트륨을 주는 거 일명 우리 상품명으로는 비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심정지가 발생되면 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에서는 지금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해요. 서큘레이션은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다. 3번이 답입니다. 34번. 다음 환자에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40대 남자가 구토물에 피가 섞였어요. 토를 하는데 피가 섞였어요. 토혈. 근데 그 증상이 폭식 후에 반복적으로 토를 하는 바람에 목이 아프다고 컴플레인 합니다. 과거력에는 폭식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이라는 거. 만약에 헷갈리게끔 문제를 냈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충수돌기염을 안 넣고 역류성 식도염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략근의 문제 때문에 위산이 트름을 한다거나 과식을 했었을 때 식도로 역류해서 그 산 성분이 된 것이 산이 위산 자체가 식도의 점막을 헐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자는 구토를 하면서 목이 아플 정도로 했대잖아요. 거기에다가 피가 섞였대요. 이거는 폭식증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환자 또는 알코올리즘 환자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건데 식도와 위와 연결된 부분이 점막이 파열된 거예요. 열상, 식도 열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으액 토를 하면서 그 열상 입은 부위가 더 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까지 나는 건데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식도염 자체, 염증이 그 위산이 올라와서 염증을 초래한다 해서 피가 날 정도면 그 전 증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헷갈리게 하려면 역류성 식도염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또렷하게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 혹시 장각막 허혈과 헷갈리셨을까요? 지금 토혈이잖아요. 토혈이면 상부 소화기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장각막 파열은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장에 흐르는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 때문에 천공, 만약에 이 증상의 박스 안에 설명에 복통 또는 뭐 속쓰림 뭐 등등이 들어가면 장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러면서 대변으로 봤었을 때는 흑변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부 소화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각막 허혈이 해당되지만 문제는 토혈이잖아요. 토혈이라고 친다면 상부 소화기계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이 들어갔으면 헷갈리지만 바로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을 식도 열상 그 증후군을 찍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충수돌기염은 하부장기고 그것도 이미 우리 알고 있죠. 맨 처음인 에피페인 호소하다가 체한 것처럼 증상을 갖고 있다가 뼈를 갈비뼈를 타고 쭉 우측 좌골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요거 떼지고
급성췌장염 같은 경우는 속쓰림으로 인해서 새벽에 뭐 속이 쓰리다, 자다 깬다 이런 증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구토, 폭식증, 알코올리즘, 그리고 목 통증 요 호소를 봤었을 때에는 말로리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35번. 다음 50대 남자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구토와 옆구리 통증이 있습니다. 특별한 외상소견은 없는데 1시간 전에는 내장 불편감, 급박한 소변감, 소변 시 통증 혈류, 여기에서 힌트는 옆구리 통증과 소변을 누울 때 통증과 혈류예요. 혈류까지 나온다면 바로 요로결석이 나와야죠. 여기에다가 뭐 피버 10까지 난다 하면 신우신염까지 가겠지만, 그 수업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옆구리가 아파요, 이유 없이. 그러면 여기가 왜 아프지? 했었을 때 앞에 내부 장기를 만졌을 때 통증이 없으면 등을 슬쩍 두들겨 봤었을 때 하고 숨도 못 쉬게 아프다. 그럼 바로 요로결석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혈류, 소변 시 통증, 요걸로 힌트를 얻으셨어야 돼요. 자, 답은 3번. 자, 36번. 요거는 무조건 외우셨어야 되는 내용인데, 50대 여자가 말벌에 쏘여서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곤란. 요거는 이제 샥 증상이죠. 혈압이 80에 60, 펄스는 100회. 근육 주사로 즉시 투여해야 되는 에피네프린의 비율은 성인은 몇이에요? 0.3에서 0.5까지 줄 수 있죠. 근육 주사니까 1대 1000. 답은 3번. 37번.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액이 묻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서 얻을 수 있는 감염병은, 이거는 감염 경로를 묻는 겁니다. 풍진 폐결핵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죠. 혈액을 통한 감염은 B형 간염 하나 해당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38번. 야영 중 뱀에 의한 교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상처는 세척하고 입으로 빨아낸다? 이거는 옛적 진짜 못 몰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빨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빨아들였을 때 내 입에 상처가 있다라고 지나면 내가 그 독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아낸들 환자한테도 도움될 일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빨아내서는 안 되시고요. 부목을 적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요거 맞는 소리 같죠? 일단 보류. 3번. 통증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부에 얼음 등을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을 해서 서큘레이션의 속도를 좀 줄인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물린 자국에 상처가 괴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냉찜질을 안 합니다. 독의 흡수를 지연하기 위해서 지혈대 착용은 최종적으로 보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답은 2번. 39번. 다음 하나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6세 남아의 39도 고열, 심한 기침, 흡기, 들이쉴 때 협착음이 들려요. 침을 흘리며 삼킬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인후두 쪽에 부종이 좀 있는 거예요. 안전한 이송을 해서 아이를 눕히려 했는데 눕히면 숨이 차니까 앉아 있으려 해요. 그러니까는 벌써 침을 흘리며 만약에 여기서 컹컹거린다 어쩐다 특징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많이 풀어봤죠. 크룹. 그게 아니라 삼킬 때 이미 고통스러워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삼킬 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인두나 후두 쪽에 부종 또는 궤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답이 3번이죠. 후두궤양. 40번. 분만이 시작된 산모에게 구급대원이 출동하였다. 처치로 옳은 것은 이송을 하기 위해서 탯줄을 일부러 잡아당기지 말고 태반 박리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태반을 억지로 박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태아만 빼서 유지하고 결찰하면 되는 건데, 태반까지 박리시키는 거 강제적으로 병원에서도 델리버리 할 때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살살 하면 자연적으로 10분 안에 태반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잡아당겨 이 말이 틀렸고, 2번 신생아가 탯줄과 함께 완전히 나온 후 산모보다 높게 위치해야 돼요.
탯줄을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기를 위로 들으면 중력에 의해서 아기의 혈액이 산모에게로 쏠립니다.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으면 절대 아이나 탯줄이나 뭣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빨리 이송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게 잡아당겨 안 돼요. 세게 잡아당기다가 아이 목에 어떻게 엉켰을 줄 알고요. 잘못 잡아당기면 질식사합니다. 4번 탯줄은 멸균된 2개의 제대 감자를로 결찰하기 전에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있는 탯줄이 일반 고무호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는 혈액이 차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아직도 혈액이 왕래되고 있어요. 그럴 때 결찰할 때 여기 짝 잡고 가운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혈액조차도 엄마 쪽으로 몰고 결찰, 아이 쪽으로 몰고 결찰 해서 되도록이면 이 가운데 제대 안에는 혈액이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문제풀이를 하면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차 싶은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 안 했던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뭐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거라 여러분들도 예상했었고 저도 약간은 조금 한 25% 예상했던 것이 처음 시행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모르지 워낙에 임상 경험이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 다행히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단지 보기 중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 문항이 좀 있어서 조금 인내를 갖고 끝까지 읽으셨다면 그리고 지문 또한 끝까지 읽으셨다면 그 안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었던지라 부디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가 좋기만을 기다려야 될 뿐이지만 내년을 예상한다면 올해가 조금 쉽고 중등급에서 약간 위쪽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우려와 함께 오늘 시험 문제 풀이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뵈면 안 되겠구나. 그죠? 자,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